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지 딱 2주일이 지났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만났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앉혀놓고 사과했고, 장관들은 또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대통령은 조문 방명록에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라고요? 이게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신호를 안 지키고 튀어나온 트럭에 치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정부의 무능력과 우왕좌왕으로 초동 대처에 실패해서 수백 명을 몰살, 수장시킨 사건 아니던가요? 대통령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책임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이 보낸 조화를 모두 밖으로 패대기 쳐버리고 앞으로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절규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쟁점에서는 며칠 전 우리나라 다녀갔죠. 오바마와 TPP, 환태평양 경제블록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아픔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길경식 이사 연결하겠고요. 논쟁 뉴스에서는 세월호 국민 성금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전되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그 밖에 세월호 소식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 세월호 소속 선사인 청해진의 실질적 소유주이죠. 유병언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 전 침례교 신학대학교 교수이면서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이기도 한 정동섭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제언, 질문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PP 쉽게 설명하면 무언가요?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FTA는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TPP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FTA는 이제 양자 간,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다라고 하면 TPP는 다자 간,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모여서 무역 협정을 같이 하는 혹은 이제 지역이나 블록 내에서 그 나라들끼리 어떻게 이제 자유무역을 할 것인가라고 회의를 하고 협약을 맺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TPP란 거는 2005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발을 했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목을 잘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대만과 우리나라가 가입 희망국으로 회원국들과 예비 협정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협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와도 좋다라는 어떤 일종의 이제 수락 같은 걸 해주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협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입하려면 뭐 심사 같은 걸 하나요? 심사라기보다는 이 다자간 협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양자간 협정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게 다자간 협정이 되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협의를 나누던 나라들끼리 결정을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나라는 그 정해진 바를 따르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조금 이제 요보를 해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해서 TPP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네. 근데 뭐 네. 별 신통치 않았다고요, 결과가? 일단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에서 좀 TPP에 신경을 썼던 건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11월에 있는 그 의회 중간 선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이 정권의 공적으로 TPP 좀 조기 협상을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 이제 대놓고 이 센가쿠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의 어떤 적용 대상이다라고 밝혀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 센가쿠 열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되고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법도 한데 대놓고 좀 일본 편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에서 이제 계속 요구하던 쌀이나 보리, 소,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해서 이제 관세 철폐에 대한 양보를 결국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은 이 TPP와 관련해서는 강력국 회의에서 어떤 협의를 계속 지속한다라는 원칙론에만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은 결국 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좀 이런 방향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 침착하게 기다리는 모습이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 TPP를 참여하지 못해 좀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어느 정도면 안달이 나다 이런 표현까지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TPP에 들어오고 싶으면 FTA 제대로 다 지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 있는 것도 다 철폐해. 그러기 전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제 대놓고는 아니겠지만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는 FTA를 완전히 다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비관세 장벽으로 내세운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해결을 해줄 테니까 TPP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네. 다 미국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전부 다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해놓고 네.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만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일단 언론에서는 TPP 관련해서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일단 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경쟁력을 잃은 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그리고 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많이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굉장히 규모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자유롭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 농축산 업계는 말 그대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존권 자체에 큰 위협을 받게 되는데 예.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자동차 같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데 몰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늘어나니까 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소를 키우시던 분들이 당장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이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보는 사람과 극심한 타격을 입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리선님. 네. 한미 FTA를 놓고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난 국론 대립, 격한 논쟁, 네.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그늘, 이래서 네. 그 이후로도, 논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한미 FTA는 발효가 돼서 이미 현실이 된 거고요. 이 마당에 TPP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처럼 또 한 번 경제학자들 사이에 또 내홍이 일어나고 갈등적인 토론, 경론 이런 게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전에 한미 FTA도 문제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제 현실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무역이나 신자유주의 좀 이념적인 면에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이념적인 토론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이나 어떤 산업의 종사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게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을지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쪽의 토론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양극단으로만 그냥 치닫는 좀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고 있고 물론 이 자유무역이란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자유무역이란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일부 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권,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부작용들을 미리 좀 막아놓는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또 먹고 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정치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추진을 하고 공무원들은 이 국제 협정을 진행을 하고 체결을 하면 이게 자신들의 치적이고 이게 어떤 승진거리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정작 피해라든지 효과를 보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또 당하는 꼴이 되고 말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제도는 사람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겠죠. 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사유가 좀 차분해지고 나면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지난주였던가요? 게시판에 올해부터 20년 넘는 아파트를 안전관리 의무화가 법제화되게 되는데 자세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어느 청취자께서 한번 올리신 기억 저도 나네요. 그때 우리 다음번에 답변 드리겠다고 했었죠. 이 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내진 성능평가 의무화와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국토부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16층 이상의 아파트, 20층 이상 대형 건축물, 교량, 철로, 터널, 항만 등 어쨌든 사용 승인이 된 지 20년 지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을 받도록 했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아파트 등이 10년 이상 되게 되면 정기 점검을 의무화를 했는데 이 정책이란 건 어쨌든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실제적인 점검 효과보다는 어떤 이제 단계를 거치는 그 어떤 형식적인 것만 만들어서 비용만 증가를 하게 되고 실효는 없는, 그래서 정작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이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안전 점검이란 거는 더 철저히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런 그냥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지난주에 주택법 관련해서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네. 특히 여기에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기는 좀 짚고 넘어갈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진도 해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개가 낀 가운데 바람은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파도는 0.6m 정도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정조 시간은 밤 8시 18분을 전후로 1시간 정도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사리 기간이 이어지면서 유속이 점점 더 빨라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현재 동해안 지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비는 서쪽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끝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저녁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21도, 대구 1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아는 필 기자와 함께 세월호 관련 소식들 묶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합동 분향소에 조문을 갔는데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물론 당연히 그 심정을 보면 충분히 진짜되는 거지만 좀 이모저모 말들이 많았다면서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0분께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대통령이 왔으면 가족을 만나야 할 거 아니냐, 희생자들이 예우를 받지 못해서 장례 절차를 스스로 알아보고 있다, 이런 항의 섞인 질문을 계속했는데요.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보고 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족들의 어려움을 다 듣고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조화를 치워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강창희 국회의장, 정홍원 국무총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수영 해양수산부 장관, 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이런 분들의 조화는 모두 밖으로 치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죄송하다, 이런 말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소통 이전에 공감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어쨌거나 그 조문 마치고 돌아가서 국무회의에서 사과는 했어요.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 재난처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데 그것도 좀 함께 묶어주십시오. 예, 박 대통령은 조문한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컨트롤타워의 부재, 부처 간의 업무 협조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재난대응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각 전체가 국가 개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해피아, 이런 용어뿐만 아니라요, 관피아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공직사회의 병폐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 안전처를 만들겠다면 청와대는 빠지는 거네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책임론이 한참 거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가재난처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적인 재난, 국가안전처,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을 지키겠다는 건데 이것을 총리 산하로 맡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약간 떠넘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번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청와대에 만든다면은 자기 부정에 빠지는 논리적 오류를 피하려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앞으로 좀 논쟁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진도 구조 소식 좀 챙겨볼까요? 예, 구조팀은 오늘 오후 1시 19분부터 2시 6분까지 세월호 5층 로비까지 진입을 해서요. 시신 8구, 그리고 4층 선수에서 한 구 등 총 9구를 수습했습니다. 네. 남학생 7명, 여학생 2명 등으로 모두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되고요. 네. 그 이후에도 3구를 더 수습해서요. 현재 사망자 수는 205명, 그리고 실종자 수는 97명입니다. 사망자 수가 드디어 200명을 넘어섰군요. 네. 어제 그제는 시신 수습 이렇게 한두 건 정도로 굉장히 부진해서 가족들을 더 많이 애타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5층 로비라고 하면 현재는 이 세월호가 엎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 깊숙이 처박혀 있는 그 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물론 단원고 학생들이 300여 명 가깝게 희생을 당하고 해서 근데 일반 승객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원도 좀 적은 것 같고 근데 똑같이 희생당한 똑같이 귀한 목숨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세월호 일반인 탑승객에 대한 지원은 현재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대책본부가 탑승객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아서 지원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고양시의 경우에는 실제로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상황본부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요.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탑승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일반 탑승자들은 인적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단원고 학생들은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 희생자들은 지금 임시 분향소에조차 안치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안산시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이런 특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인 희생자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정말 문제가 되겠군요. 예.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데서도 또 다른 결과적인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결국은 굉장히 세세하고 섬세하게 다뤄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단원고 진도 얘기만 하니까 그냥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뒤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하기 바쁜 허겁지겁하는 것이 이런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군요. 지금 사고 보름째, 내일이면 보름인데 보름을 앞두고도 이런 얘기가 아직도 지적되고 있다는 것. 이 정부의 구조 노력은 이미 우리가 처참한 지경을 확인했고요. 수습에 있어서도 형편없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사고 첫날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도대체 정확하게 배에 몇 명이 탔는지를 정말 알고 있느냐? 네. 누구누구가 탔는지 그 신원들 파악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연안 여객선들의 그 승선 관행에서 비추어 볼 때 뭐 자주 타고 다니는 화물 운전자들 이런 거는 티켓 없이 끊기도 하고 가족들을 그냥 태우고 묵인하고 이래 왔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거대한 재앙에 가까운 참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든 뭐 선사를 확실히 닥달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승선 인원을 알아야 하는데 침몰 이제 내일이 보름인데 아직도 탑승객 명단이나 숫자가 변할 수 있다고요? 예. 그 사고대책본부는 이미 탑승객 명단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인정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29명으로 알려져 있던 승무원 수가요.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모 씨, 송모 씨, 이모 씨 등 4명의 승무원이 추가로 네. 세월호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4명 모두 다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현재 방 씨는 실종 상태이고 송 씨와 오 씨는 구조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씨는 오늘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하. 예. 이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요. 29명 승무원 명단은 진도의 대책본부에서 받았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진도 대책본부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형사계에서 확인할 사안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자꾸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형적인 떠넘기기자 핑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나중에야 승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4명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누락된 아르바이트생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바생이 4명 더 있는 것 같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4명이 더 있다가 아니고요. 네. 그럼 4명일지 5명일지 3명일지 근데 3명이 아닌 건 확실하고 예. 최소한 4명 또는 5명 이상, 그러니까 4명 이상일 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그 사고 오니까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신 유실이 되지 않는다는 장담 보장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러니까 시신 유실 사태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시신도 안 찾아지고 그 사람이 배에 탔는지 이번에 승선 인원에 포함됐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면 어떤 사람 하나가 또는 몇 명이 완전히 증발하거나 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증발. 중요한 것이죠. 그의 신분이 알바생이었느냐 선원이었느냐 정식 등록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목숨 하나하나가 다 우주인데 아직도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분이 돌아가시고 몇 분이 실종 상태이고 이것도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처참합니다. 네, 다음 소식 듣죠. 이미 한 2-3달 전에 청해진 해운이 위험하다. 뭐 좀 챙겨봐 달라. 이런 글이 뭐 청와대 신문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 많이 좀 제기가 됐었다는데 네. 그때는 이거 뭐 보고 그냥 넘겼답니까? 예, 이게 청해진 해운의 중간 관리자 출신인 기혁 씨가 글을 쓴 것인데요. 네. 청와대 민원실 일명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그 청해진 해운이 성수기에 정원을 초과해서 운항하고 그 해당 운임을 횡령하는 의혹이 있다. 또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기간도 연장한다. 화물 운임을 유용하기도 한다. 또 선내 매출금을 비자금으로 전용하는 그런 일도 있다. 이런 의혹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연간 150만 건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청와대가 해당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는 없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 위한 성금 모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뭐 현황이나 집계된 건 일단 어떻죠? 예,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 구호협회에 따르면은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요. 세월호 성금 모금액은 약 2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 그리고 정부 부처, 종교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모금 운동 반대해야 된다. 이게 성금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성금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로 드는 것이 2010년 천안함 사건입니다. 네. 그때 금양호 선원 9명이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했는데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패소했고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네네. 유족들이 국민 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것을 이미 충분한 보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금을 모금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네. 교수 이런 사람들 모금운동 반대한다 이렇게 공표하고 그랬죠. 예, 표 교수 말고도 한국 PD연합회도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표 교수는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모금의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진실 발견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배상과 보상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청해진 해운 유병헌 일가, 한국선급, 해운조합, 국가 등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서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하면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책임만큼 구상해야 한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한국 PD연합회도 26일에 성명을 내고요. KBS가 성금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종자들을 두고 모금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언론이 생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런 점이 네. 또 있을 수 있죠. 네, 오늘 꼭지수가 많았는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K. 지금 6시 3분 막 접어들었군요.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톱 뉴스는 뭐예요? 예, 오늘은 어제 저희가 진도군청 지하 1층 상황실에 의문의 상황실이 있다. 네. 라는 거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도군청의 범정부 대책본부가 꾸려졌을 초기부터 거기에서 인양 대책을 위한 회의를 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 그리고 정부 대책본부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인양을 위해서 비밀리에 따로 방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한 건 맞아요? 굉장히 정황이 짙고요. 네. 몇몇 곳에서 증언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름을 내놓고 할 수는 없는 증언이라서 그랬고 그 다음에 어제 범정부 대책본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도 네. 인양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취재가 들어가면서 털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인양을 언젠가 하기는 해야 하니까 예. 또 보통 일이 아닐 터이니까 미리 뭘 할 수야 있겠지요만은 예. 지금 유가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분들의 정서 이런 걸 감안하면
예. 절대 그렇게 편하지 않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군청 옆에 뭐 방 하나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그렇다는 건 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경이 네. 그 구조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어제 낮에는 종편들이나 뭐 이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이 선장이 저렇게 나쁘게 도망쳤다 여기에 대한 초점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해경의 대응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제 저희가 그거를 짚었고 오늘 다시 한번 그 4층 구조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예. 그게 해경에서는 거기가 뭐 가파르고 그래서 올라갈 수 없었다고 했는데 해명을 했는데 그 구조도를 보면은 안에 있는 것들이 구조물들 그러니까 칸막이 같은 것들이 많아서 50도 정도 기울어졌으면 충분히 남자라면 해경이라면 거기 짚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됐을까라는 걸 좀 짚는 그런 리포트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 또 뭐 예, 그리고 오늘 또 안산에 정부합동분향사가 열렸고 대통령이 갔는데 그 대통령의 화환을 내팽겨쳐준 대통령의 화환 여기에 대해서는 다 보도 나왔는데요. 오늘 3시부터 이미 이제 발인을 끝난 학부모들끼리 전체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안산에서 합동분향소 옆에 있는 그 안산시 운동장 대회의실에서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분들 약 7시쯤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말씀을 할지 모아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간쯤 후에 텔레비전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은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아직 구조 작업도 안 끝났는데 정치권에서 뭐 개각 논의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개각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뭐 그냥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그놈을 그놈으로 바꿔봤자 기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들이 높아가는데 왜 뭐 개각 얘기가 계속 그런답니까? 일단 개각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워낙 지금 정부가 이번에 사고와 관련해서 대처하고 또 수습하고 하는 이 능력 자체가 정말 이 바닥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부로 이 내각으로 과연 이 정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높은 게 하나가 있고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이죠. 지금 본격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 수기 방침을 밝혔고 다만 사고 이후 이렇게 이제 시점을 못 박았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 바로 사실상 이 개각 있을 거다, 이 문책성 개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 이 개각 논의가 그 동안에는 뭐 조금씩 얘기되는 수준 정도에서 정치권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일정상에 올라 있는 이 정치 현안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개각 문제를 지금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꺼내놓고 뭐 얘기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이 내부 좀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개각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지금 상황을 이 정부의 사고, 이 수습 대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정부에 대한 비판, 질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 논점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내각이 대부분 관료 또 뭐 교수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 정무적인 감각의 부재 그리고 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통령의 얘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 복지부동 이런 것들의 이 폐해가 드러난 만큼 정무형 내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인들의 입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뭐 일부에서는 엿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청와대 이런 데서도 얘기 민심을 듣고는 있을 텐데 그 네네. 정확한 민심의 결 또는 강도 이런 걸 어떻게 헤아리느냐가 아주 중요해 보여요. 우리 양 기자 뭐들 얘기해 주는 바이지만 지금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사람들 그렇죠. 마음의 네. 흐름 이런 거 다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각은 시기와 폭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바꾸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 사과도 또 그 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장관들 앉혀놓고 사과하고 또 받아 적기만 하는 장관들이 있어서는 뭐 안 됩니다, 나라가. 그렇죠. 예. 네, 그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계속 받아 적습니까? 어쨌거나 개각 얘기 나오면 또 기자들 좀 바빠지긴 하겠군요. 개각 관련해서 2012년 네네. 총선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델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사실 이번 만약 개각을 한다면 거국내각 성격의 그런 개각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거국내각 형식의 개각, 성격의 개각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네. 나올 건데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이 개각의 폭, 시기 이 문제보다 누구를 이 등용을 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관건일 텐데 네. 사실은 뭐 친박계 의원들이나 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오랜 기간 옆에서 취재했던 기자들의 대체적인 이 예상은 예. 이 거국 중립내각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뭐랄까요 그 지금 사실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정말로 권한을 갖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말로 이렇게 주도하면서 갈 수 있는 시기 뭐 길어야 내년 하반기 이 정도까지 아니겠느냐 예.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정말 일할 수 있는 이 시기 동안은 자기와 함께 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이너서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이 거국 중립내각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예. 예.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작년에 이 정부 출범과 함께 조각을 했을 때 이 상당수 장관들의
면면이 면모를 보면 예전에 이 부친이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 인맥과도 상당 부분 엉켜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박 대통령의 주변 인사풀이라는 게 이 새롭게 이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정치에 이 막혀있는 틀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지향적인 점도 있고,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0인가 50 넘으면 사람 잘 안 바뀐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개각 얘기를 양 기자께서 전해주고 계시는데, 핫초코라는 이름, 그 대화명,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 상황을 다 정리해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저 차디찬 바다에 100명가량 사람들이 있는데 개각 얘기 듣기 거북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충분히 민심으로서는 정확한 반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지적하신 바가 맞고요. 네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침에 분향소를 찾았을 때 유가족들이 상의하던 모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온 조화, 이거를 이제 분향소에서 치웠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의 민심이 이 개각 문제나 혹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거나 과거와의 적폐를 내가 끊어내겠다, 내가 이런 거 앞으로 해서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얘기보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 본인이 정말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자리 지금 취임 이후에 이제 4번째, 5번째 사과라고는 하지만 한 번 더 별도로 사과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대개조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일제히 이 정부의 혁신, 공직사회의 개혁, 그리고 국가 개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천천히 좀 국면을 좀 전환하겠다, 이런 좀 전반적인 좀 방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회의원도 좀 오래 했었고요. 또 정치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평가를 받긴 하는데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사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으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전망들이 많았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런 사람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면서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좀 지금의 국면 전환을 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좀 누구를 총리로 내세우고 또 누구를 어떤 장관 후보로 내세우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런 정도의 좀 파격,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의원 시절 얘기를 우리 양 기자가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때 별명이 선거의 여왕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가 좀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오늘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에 가서 유족들을 아주 지근의 거리에서 그냥 코앞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네. 유족들 만나러 간 거고, 진도 실내체육관에 가서 대화식으로 뭘 해드리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오늘은 정말 조문하러 간 거 아닙니까? 문상객으로. 그렇죠. 그러면 유족들을 만났으면 당연히 머리를 조아리고 손이라도 이렇게 잡으면서, 제가 억지로 울라소리까지는 못하겠는데,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과, 그 진정성이라는 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래서 소통은커녕 저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선거, 투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 알리고 표 얻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어떻게 저랬을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치부 기자 오랫동안 하신 우리 정치 구단 양 기자는 제 얘기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오늘 그 차기 유력 새누리당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을 잠깐 봤는데요. 네. 의원회관에 가서요. 그 의원의 얘기가 딱 지금 사회자께서 하셨던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실은 유족들이 정말 목 놓아 울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딱 그거였습니다. 네. 청와대 정무수석 보고 여기 남아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지시하겠다. 내가 이렇게 지시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그 유력 당권주자 중에 한 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가서 손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등 토닥거려주고 이러는 모습이 훨씬 더 정말 오늘 분향소 열기 전에 이제 찾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랬었다면 국민들한테 더 공감을 받았을 거다. 마치 그 자리에서도 대책임은 없다라는 취지로 비친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하고 긴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과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문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가면 그냥 손 잡고 따뜻하게 눈 바라보면서 글썽글썽하고 그걸로 되는 거지 알아서 하겠다,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필요 없고요. 개각 이전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크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개각보다는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게시판에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아서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시 5분에 KRR146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성금에 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고 계시네요. 저도 방금 듣고 알았지만 국가가 배상 의무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이유로 거부한 판례가 이미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가족이 만약 단 1원이라도 성금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면, 즉 성금을 받는다면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선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라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견해보다는 팩트에 가까운 것일 텐데요. 그 판례를 제가 지금 막 확인을 하거나, 물론 확인하고 올리셨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기자들은 팩트 체커, 크로스 체크가 기본하고 당연한 것이니까 또 법률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점은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분명히 좀 취재를 하거나 공부를 해서, 이렇다면 이건 참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건 신속하게 다음 시간에라도 좀 더 들어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KRR146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KRR146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의 행과 간 첫 번째는 오늘자 한겨레 사설.
애도도 마음껏 못하게 하나. 그 일부분 먼저 좀 들으시겠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조문객과 상주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어떻게든 미루고 규모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홍원 총리가 23일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안전행정부는 26일 밤에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합동분향소 설치 공문을 보냈다. 늑장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안행부는 공문에다 합동분향소 설치 대상 지역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못 박았다. 안행부는 17개 광역단체 분향소도 시도청사 안에 한 곳씩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소요 경비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와 왜 이렇게 다르죠? 정부 자세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4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뭐 분향소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아니, 천안함 때 과잉했다, 법석했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때 희생된 46명이었던가요? 그 장병들, 병사들 정말 안타깝죠. 사람 하나하나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더 희생자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규모를 무슨 몇 명이 희생당했으니까 이건 국가적 재난에 해당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사람인 거죠. 한 명 한 명이 다 소우주이고요. 그런데 천안함 때 어떻게 했던 전례가 있으면 공무원들 다른 거는 전례 좋아하잖아요.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한다. 그 관료주의의 병폐를 지금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지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분향 이런 거 가급적 큰 길가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하지 말라 그러고 지자체당 한 군데만 하라 그러고 그것도 무슨 저 건물 안쪽에 있는 깊이 들어가야 있는 회의실 같은 데다 만들고 뭐가 두려워서 그러죠? 분향하러 와서 사람들 모이면 수군수군 할 수밖에 없고 사태 구조 및 수습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이 민낯, 무능함, 뻔뻔함 이런 거에 대한 규탄 열기가 이심전심으로 확산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정말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다면 아니 분향소에 모여야만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부에 대한 종주먹질을 하고 규탄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관청에서 이런 거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공무원들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품삯 제 세금에서도 나가니까 좀 고용 주고 얼굴 볼 권리 있지요. 자, 천안함 사건 때 정부는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했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합동 분향소 91곳을 비롯해서 분향소가 전국적으로 340곳이나 설치됐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 합동 분향소가 수원역 광장, 평택역 광장, 의정부역 광장, 시청 광장에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단위별로 하나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말로만 바뀐다, 국가 재난처, 안전처 이런 거 만든다. 100번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애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다니. 그럴 정도로 자신이 없는 거죠. 국민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 진실로 반성하고 무릎 꿇고 뉘우치고 뭘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고 거기에 결국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니까 국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의지를
중지를 모을 건 모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왜 이명박 정권 이후로 상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대통령이 뭘 뜯어 고치겠다고 해보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다마는 애도도 마음껏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소리 더 나오면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는 해경이 사고 발생 아침에 사고 선박에 처음으로 도착한 구조정 또는 경비정,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요. 거기서 찍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목포 MBC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압력을 넣었는데도 그걸 이유로 거부하고 합수부에 증거 영상으로는 제출했다. 이렇게 말을 해왔다가 어제 갑자기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편집을 해서 공개한 것 같다. 전부 다를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좀 들으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락가락이다.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구조 장면을 공개한 해양경찰 얘기다. 승객을 놔두고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더니 입장을 180도 바꿨다. 당초 해경은 수사 증거 자료는 일절 보여줄 수 없다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책임져야 할 선장 등을 해경이 감싼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해경은 10일 넘게 버텼다. 그러다 28일 오전 갑자기 공개했다. 해경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라고 했다. 선장 등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동영상은 지난 16일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8분 4초까지 약 1시간 49분간 벌어진 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간중간이 없어 동영상 길이를 전부 합쳐도 9분 45초 분량뿐이다. 해경은 승조원이 계속 촬영한 게 아니라 때때로 촬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 들으신 대로 계속 한 사람이 그냥 기록 영화를 찍듯이 쭉 끊김없이 계속 찍은 건 아니고 군데군데 촬영을 했기 때문에 9분 45초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고지곳대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9나 구조 군안 활동을 참여해 보셨거나 아시겠지만 반드시 한 사람이 그 체증의 의미에서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스틸 사진으로도 하고 동영상으로도 찍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시간 49분간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9분 45초밖에 동영상이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르겠어요. 우선은 사람 구하는 게 급해서 저 카메라 들고 찍을 상황도 아니다. 빨리 배 안에 들어가서 사람 끄집어내자. 그런 일 하느라고 못 찍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시다시피 해경은 선체에 진입도 안 했지 않습니까? 창문가에 서서 구명조끼 입은 채 의자로 창문을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들 그대로 두고 침몰하는 거 구경만 하고 나왔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다시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어지는데 중앙일보에서 구체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승조원이 계속 촬영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 공개를 전체를 거부하면서 이 중에서 7장을 스틸 사진으로 만들어서 즉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언론에 배포한 적은 있거든요. 선원 탈출 장면 같은 거 그거 말입니다. 그거는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중앙일보 기사는 아주 예리하게 이 부분을 반문하고 있죠.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찍었다면 그 사진 파일이라면 카메라 종류와 촬영 날짜 등이 당연히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해경에서 제공한 7장의 사진에 보면 즉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해경은 이 순간에도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자기들의 초동 대처 미비로 인한 준살인 행위자 저는 유기치사라고 보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직도 이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합동수사본부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경의 실제 모습입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선체가 너무 기울어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화재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불이 뜨거워서 다 타기 기다렸다가 들어갑니까? 안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살려달라고 그런 말 안 들어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불 끄잖아요. 소방대원하고 해경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행간은요. 당연히 우려했던 바지만 겹씨름에 시달리는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실종자 가족들 진도에 남아있는 분들이 생계까지 막막하고 아직 생사 이제 돌아가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진도에 가 있느라고 생업을 못하게 돼서 힘들다 이 점을 지적한 기사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남은 가족들은 생계까지 고민해야 하는 겹씨름에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다니는 사업장에 특별 휴가 사용을 배려하도록 권고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사업장과 이름 등을 적어내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까지 실종자 66명의 가족 100여 명이 특별 휴가를 요청해 조처를 취했다고 했다. 연간 휴가 일수가 명확하게 규정된 기업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재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연차 일수를 정하지 않아 결국 특별 휴가 여부는 업체 사정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은 아예 특별 휴가 대상이 아니다. 영업장 문을 닫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제가 저의 주관이나 견해를 밝힐 필요조차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도 버젓한 직장이 있는 곳에서는 특별 휴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텔레비전 화면 보니까 학교 주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어떤 학부형께서는 내일 올게라는 그 포스트잇이라 그러나요? 메모지 한 장 붙여놓고 내려가셨는데 그만 그 내일이 벌써 보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수습이 길어질수록 또 장례와 이런 게 길어질수록 생계난이 깊어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번 안산고 수학여행길에 오른 학생들의 11%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어서 즉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수학여행비의 일부를 여비의 일부를 2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받아서 여행에 떠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경기도 전체로는 그 퍼센티지가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4.5%랍니다. 그런데 이번 안산 단원고의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 11%니까 경기도 평균의 2배보다도 훨씬 넘는 거죠. 이 퍼센트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재난지역 선포 이럴 게 아니고요. 진도에 가장이 내려가 있느라 지금 안산 집에 방치되어 있을 나머지 가족들을 공무원, 복지 담당 공무원들 한 사람씩 맨투맨으로 배치하고요. 생계? 당연히 나라에서 어떻게든 거두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계까지 걱정하게 해서야 무슨 염치로 그 어린 바다에서 죽어간 영령들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우리가? 네, 뉴스 행간 오늘은 이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실언이라고 하기엔 여러모로 수준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석희, 이재연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드셨습니다. 김석희, 이재연이 아니라 이석희, 김재연이지요. 이산화 가스. 사전 어디를 뒤져봐도 이산화가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벌꿀이 아니라 꿀벌이라면 모를까. 벌꿀은 바쁘거나 안 바쁘거나 슬퍼할 수도 시간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논쟁을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전화위복이겠지요. 전화위기는 전화요금을 안 내서 통신이 끊길 때나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부문부터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이 직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떼어낼 수 없는 사자성어, 솔선수범. 이에 대한 김호준 총수의 촌평. 솔선을 수범한다.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자성어를 그렇게 인수분해하는데 엄청난 창의력을 솔선을 수범한다. 만만한 상대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만만한 상태가 상대가 후보로 뽑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위장 전입을 위장 전업이라고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그리고 UDT를 DDT로 읽는 최신 어법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DDT 대원, 해양 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 대원들이 사투를 벌리면서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공약 파기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이 약속은 왜 하셨나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그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4월 29일) 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출동 직후 침몰 중인 배를 뻔히 보면서도 선체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선실 창문 안쪽으로 승객들이 보이는데도,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이 선실에 아직 승객들이 남아있다고 울부짖는데도 진입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자력으로 물에 뛰어든 사람들 건져내기만 했습니다. 그 점 하나만으로도 해경은 세월호를 버렸던 선장과 똑같은 살인자 또는 최소한 유기치사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 뜨겁다면서 꺼지기 기다렸다가 들어갑니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 공권력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비단 해경뿐이겠습니까마는 이 나라의 이른바 관 또는 공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환골탈태하기를,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바뀌기를, 그래야만이 수백 명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쓰러져간 그 꽃같은 죽음들, 생명들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